행정행위에 관한 두 번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부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부관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은 기본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에서는 행정청이 공작물 설치 허가를 하면서 이에 관해서 허가에 관한 조건을 붙였습니다. 특별하게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설에 관한 비용을 갑이 부담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설을 하였고 이에 관한 이설비를 부담하게 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부관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던 부관의 쟁점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시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관의 허용성 문제죠. 자, 부관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는 붙일 수 없고 붙이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보통 붙이지만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협약의 형식으로 부관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협약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부과의 내용을 미리 협약하고 처분을 하면서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쵸? 재량행위인 경우에는요. 자, 이 사건 부과 조항은 행정행위의 부관입니다. 설치 허가를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였고 이 재량행위에 따라서 허가를 한 것이니까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정해도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부관의 사후 변경입니다. 자, 부관을 붙이고 난 뒤에 일정한 사정이 변경돼서 부관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후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법원에서 이거는 따로 법령으로 정한 건 아닌데요.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부관을 사후 변경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부관 자체에 추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한 경우, 시험 문제는 3번과 4번이 많이 나옵니다. 동의와 사정 변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감을 불이행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일정한 행정행위 허가를 하면서 그에 관한 부담이 붙는데요. 이 부담이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 부담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이 주된 행정행위를 이제 취소나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입니다. 우리 법원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잖아요.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를 미치는 영향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정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무효와 취소와 그 다음에 철회를 배웠습니다. 그쵸? 자, 무효는 처음부터 행정행위가 없었던 것,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소나 철회는 둘 다 어떤 거예요? 물론 취소도 처음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철회는 처음에는 적법하게 성립했지만 둘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취소라는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행정행위가 소급해서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소급표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철회는 행정청이 일정한 의사표시로 철회하겠다는 것을 해야지만 장래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일정한 의사를 표현하는 취소나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부관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 허가가 해제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조건, 해제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상실하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갑이 이 이설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 A는 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통해서요.
네, 다음 문제는 부관의 위법성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허가를 하면서 당연히 부관을 붙였을 거고요. 그 부관이 붙여진 시점에 이것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협약의 형식이든 어떠한 형식이든 일방적인 형식이든 부관이 이제 이루어지면 성립되면 나중에 법령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제 법령이 개정돼서 허가를 받을 때 부관을 붙였는데 허가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행위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부관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사안은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유명한 그 송유관 매설 사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대한송유관공사에 송유관 이설 공사 허가를 하면서 혹시 이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송유관공사 즉 피허가자가 수허가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법령이 되어서 허가 없이도 이제 이설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이미 이제 협약이 부과된 시점에 유효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판단 시점이 처분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독립 취소, 독립 쟁송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부담은 둘 다 가능하다라고 기본 강의에서 배우셨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과는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부담은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간은 불가능하다라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량행위인 허가를 해주면서 송유관 이설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과는 부담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게 답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자, 비슷한 쟁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 허가를 하면서 허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무효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정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속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이것을 붙이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원칙적으로 부관을 기속행위에 붙이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서 무효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형태도 협약으로도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배우셨습니다. 자, 이게 리을에서 나왔습니다. 자, 부담은요. 일방적으로도 부과할 수 있지만 협약 형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부관이 불이행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관 행정행위의 허가가 있죠. 그렇죠? 이게 주된 행정행위라면 부관이 붙었을 때 이 부관을 불이행한다고 해서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청이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서 취소나 철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쟁송 취소도 나왔습니다. 그쵸? 자, 아까는 부담인 경우에 독립쟁송 취소할 수 있음을 물어보고 있고 이번에는요. 부관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지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허가에서 기간에 대해서 독립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부담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쓰고 있고 이 판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만든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도 부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레미콘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고요. 그 조건으로 허가기한을 5년으로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으면서 일정한 부관을 받은 경우에는 그 행위의 법적 성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붙은 부관의 성격을 보셔야 됩니다. 두 개의 행위가 있으니까요. 자, 개발제한구역 내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붙은
거기에 붙은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의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량행위이고, 이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인 형식이든 협약의 형식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이 기속행위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입니다. 자, 이게 1번에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붙은 설치허가는 기한이다. 이 기한은 부관은 법적 성격의 기한입니다. 자, 그런데 법령상 근거가 없으니 무효다. 이거는 이 설치허가가 기속행위일 때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재량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이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당연히 어떤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붙일 수 있고, 협약으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자, 2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행정행위인 허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부관을 붙이는데, 부관을 만약에 협약의 형식으로 붙였을 때 이 허가와 부관의 법적 성격을 보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판례로 형성이 확고하게 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보실 수 있는 것은 협약의 형식으로 허가를 부과한 경우에 이 허가가 처분성을 상실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허가가 부관이 협약의 형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협약의 형식으로 붙이더라도 어쨌든 공법상 제약을 받는 부관이라는 법적 성질은 여전히 유지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부관을 협약 형식으로 붙였다는 이유로 이 허가의 처분성이 상실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말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붙은 이 부관이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법상 계약이 성질을 완전히 갖는지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나 여러 교과서에서 쓰고 있기로는 협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허가가 처분성을 상실한다라는 측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행정상 처분으로서의 성격은 여전히 가집니다. 아무리 부관이 협약 형식으로 부과된다 할지라도 처분성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거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갑이 5년의 기한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성질상 부당하게 짧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다툴 경우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이 부관부 행정행위 중에 기한만에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독립쟁송은 부담만 가능하다고 했죠. 그쵸? 자, 그래서 부담인 경우 빼고는 독립쟁송을 할 수 없고, 기간인 경우에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판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거부처분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갑이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기한이 너무 부당하게 짧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제소기간이 경과했다는 거죠. 그쵸? 자,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해서 불가쟁력이 생겼습니다. 그쵸? 자,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신청권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거나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라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변동이 생길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쵸? 따라서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처분이어야 되는데요. 이 처분에는 거부처분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신청행위가 처분이어야 되고, 이러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쟁점이 되는 것은 이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원칙적으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관의 위법성 판단 시점입니다.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할 때 처분 시에 항상 위법성이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법령이 개정되어서 부관이 허가 자체가 원래 필요 없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부관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부관이 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송유관 사건 앞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부처분에 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거부라는 것이 처분성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주된 쟁점입니다. 먼저 거부처분이란 당사자가 먼저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행정청이 먼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소극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성으로서 소송의 대상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행위 자체가 처분이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행위를 내가 요구하는 것인데 처분이 아닌 내부적 행위나 또는 그냥 일반적인 의사표현인 경우에는 신청 행위 당연히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 처분으로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거부로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법률상 이익의 변동이 발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청권이 어떠한 부분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대상적격, 그 소송의 대상 처분성 요건에서 다툴 수 있다라고 본 견해가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국민의 적극적 행정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명시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부분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학설들 중에서는 이 신청권 문제는 본안에서 다루면 되지 요건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라는 견해, 그 다음에 이거는 원고적격의 문제지 소송 대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례에서 주로 이제 처분성 부분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시 공부를 하실 때 처분성 인정 여부에 관한 지문에서 거부 처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부 처분에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판례의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영역은 뭐냐면요. 당사자의 어떤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그 다음에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신청권 정도, 그러니까 신청에 대한 거부를 받았을 때 어떤 권리의 침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목 변경 신청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받았어요. 지목이라는 것은 전, 대, 답 이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려처분을 받았을 때 내 땅에 대한 이용 권한이 어떤 이용 권한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제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변경 신청을 반려받는 것은 처분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 신고를 반려받는다면 건축 행위에 대한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는 나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겠죠. 도시계획 위반 제한의 거부도 과거에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이제 권리 의무의 범위를 넓게 봐서 인정을 했습니다. 국립대학교 조교수 임용기간 만료 통지도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예,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사람은 적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어떤 재임용 여부에 관해서
심사,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처분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국립대학교 임용 지원자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서 응답신청권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로 대비할 수 있겠죠. 개인의 지위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인 경우에는 평균 임금이 정정 신청을 했는데 거부받는다면 어떤 그 평균 임금이라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서 처분성을 인정했고요. 그런데 당연 퇴직된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 처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공무원의 지위 자체가 인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히 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복직이라는 것을 요구할 만한 어떤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부되더라도 특별하게 본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과거에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처분성에 관한 논의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처분성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 신청에 대한 반복 거부도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처분성 개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인정을 하려는 이제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부되는 경우도 부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우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계속 반복적인 쟁점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는 어때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이더라도 무효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앞에서 계속 봤습니다. 자, 부관의 허용성 한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쵸? 자,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수익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형태는 일방적으로도 붙일 수 있고 협약에 의해서도 붙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 다시 나왔습니다. 언제라고 했죠? 처분시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그 부관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거 송유관 사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 변경입니다. 사업 변경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그 허가 자체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는 비교적 명확하게 사업 변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을 사업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이 판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요건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문제로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을 불이행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주된 허가 행정행위에 붙은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주된 행정행위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리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행정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이 부관의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일정한 의사표시를 해서 즉 취소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서 실효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도 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담에 관한 문제가 나오시면 항상 주된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부관의 법적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갑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주된 행정행위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 부지 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승인을 했죠. 자, 이게 부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관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재량적 처분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부 체납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의 법적 성격을 보시는 문제인데요. 이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는
부관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우리 법원은 부담은 독립쟁송과 취소가 인정된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답은 이 부관만을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이 부관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우리 행정청이 을이 되집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좀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또 별도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대집행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이 직접 명령이 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서 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의 불이행이라는 것만에 의해서만 행정청이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담의 불이행이라는 것을 이유로 행정청이 이를 대집행할 수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서 배웠던 부담의 불이행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실 텐데요. 밑에 보시면요. 사업계획 이 부관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여기도 부관을 불이행하는 경우잖아요. 을이 사업계획 승인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쵸? 자, 주된 행정행위가 있고 부담인 행정행위를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그것을 이유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된 행정행위를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하나요. 취소나 철회는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 주된 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봤죠. 그쵸? 자, 그런데 취소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취소나 철회는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집행위 대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4번, 5번도 부관의 허용성에 관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이에 관한 부관을 붙였는데요.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붙이거나 협약의 형식으로 붙이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만일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만약 이것이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부관을 붙일 수 없죠.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붙일 수 없고 부저도 무효다라는 게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썼습니다.